썰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충남 금산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일찍이 부모님 두 분을 병으로 인한 아픔을 겪었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는 속불에 맞춰서 돌아가셨다고 했고, 엄마는 제가 6살 때 몹쓸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 친척 어른들 손에 길러졌고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철이 없던 그땐 기구한 제 인생을 무척이나 원망했어요. 친구들은 친부모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새벽 일찍부터 농사를 짓고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17 어린 나이에 돈 3만 원만 들고 서울로 도망치듯 금산을 떠나버렸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힘쓰는 것밖에 없는 놈이 낯선 서울에서 밥 벌어먹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구두 닦기도 하고 중국집 배달도 하면서 그저 밥 굶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 끝에 공장에서 기술 하나 배워 밥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미천 삼아 제 사업도 하게 되었고, 그래도 10명 넘는 직원을 두고 사장 소리를 들었으니 금산 촌놈치고는 꽤 성공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하얀 눈처럼 착한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나도 낳고 기르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때가 아무 걱정 없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팔자에 이 정도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딸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마누라랑 백년해로 하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무척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런 제 바람과는 상관없이 불행은 밤도깨비처럼 불쑥 찾아오더군요. 갑작스러운 나라 정책의 변화로 제가 하던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제 사업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일군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일으켜 세우려고 가진 애를 다 써봤지만 그나마 있던 재산도 모두 날려먹고 주머니 속엔 먼지밖에 없는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았죠.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이제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크게 좌절했던 저는 매일 소주병을 달고 살았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제 인생을 한탄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다독여 주었네요. 여보, 그래도 우린 젊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밥이야 굶겠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우리 재경이를 봐서라도 힘내봐요. 여보. 아내는 좌절한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전 그런 아내 덕분에 사업의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살았어요. 아내도 직장에 들어가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힘을 보탰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말아먹고 난 후에야 진짜 행복이 뭔지 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아내는 늘 한결같이 제 옆을 지키고 있었고 착한 딸은 사고 한번 치는 법 없이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겨우 희망을 찾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건만 하늘은 그 꼴도 보기 싫었나 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아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했고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차갑게 식은 아내의 주검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했는데 제게 주기만 하고 뭐 하나 변변하게 해준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아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아내를 잃은 아픔은 사업을 많이 먹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만약 제게 딸이 없었다면 금세 아내를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떠나버리면 혼자 남을 딸아이 생각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꼭 참고 혼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딸아이가 절 보살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착한 딸은 자기 아픈 티를 내지 않고 혼자 된 아빠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죠. 그런 속 깊은 딸아이는 저한테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자기 진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정했다고 했을 땐 저도 정말 깜짝 놀랐죠. 아빠, 나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려고요. 뭐? 응급구조학과? 아니, 네 성적이면 더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응급구조학과는 왜? 나 소방구급대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응급구조학과를 나와서 국가고시도 보고 소방공무원 시험도 봐야 돼요. 구급대원? 아니, 재경아, 구급대원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데 왜 하필 그쪽으로 나가려 그래? 네가 원하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는 직업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잖아. 진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구급대원이라는 게 힘든 직업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전 꼭 구급대원이 되고 싶어요. 소중한 자식이 가시밭길에 가겠다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딸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어요. 딸의 선택이 사고로 떠나보낸 엄마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딸을 끝까지 말리지 못했습니다. 딸애는 결국 응급구조학과에 진학을 했고 소방구급대원이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착실히 만들어갔어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구급대원으로 경력도 쌓았죠. 그리고 기어코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소방학교에 입학하던 날 마음이 참 이상하더군요. 딸애가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굳은 심지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딸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딸애가 훌륭한 구조대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당시 전 일반 잡부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나중에 딸의 시집 미천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소방공무원이 된 딸애 또한 사람 목숨을 구한다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사실 가까이서 보지 않는다면 구급대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매스컴에서 간혹 구급대원들의 고충이 소개가 되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딸을 지켜보니까 구급대원들은 가뜩이나 힘들게 일을 하는데 갖가지 황당한 경우를 다 당하더라고요. 언제는 애 눈이 밤탱이 눈탱이가 돼서 돌아왔길래 정말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아, 너 눈이 왜 이러니? 눈이 왜 이렇게 부어올랐어? 아, 별거 아니에요. 출동했다가 치객 때문에. 뭐? 치객? 아니, 그럼 네 눈이 그렇게 된 게 맞아서 그런 거란 말이야. 구급차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그 사람 발차기에 얼굴을 맞아버렸어요. 아유 세상에. 아니 그렇다고 여자 얼굴이 이게 뭐야. 그런 놈을 뭐 하러 구해줘?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란으로 눈을 비비고 있는 딸애를 보니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구급대원에게 난동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제 딸이 당하는 걸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딸의 고충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복통이 심한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는데 나중에 그 환자가 딸애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며 고소를 한 일도 있었죠. 환자를 옮기는 과정 중에 구급대원이 세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허리를 다쳤고 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애는 그 환자는 노루결석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본인이 몸을 비틀거나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허리가 다친 거라고 맞섰어요. 하지만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딸애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 과정 중에 소방서나 나라에서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인 간의 송사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었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가 벌어진 송사인데 왜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화가 나 죽겠는데 당사자인 딸애는 어쩔 수 없다며 이 억울한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응급 환자가 더 많다면서 말입니다. 정말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은 어지간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였어요. 재경아,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때? 네 실력이면 대기업도 갈 수 있잖아.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일을 하면 안 되겠어? 아빠도 참, 원래 구급대원이라는 게 민원을 달고 사는 일이에요. 제가 이 정도 각오도 없이 구급대원을 한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전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 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조치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데요.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씩씩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빠 입장에선 그 험한 일을 하는 딸애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아이는 제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았어요. 오른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온 딸애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유, 이건 또 뭐야? 재경아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 네. 오늘 교통사고 환자를 구조하다가 좀 다쳤어요. 아니, 어떡하다가. 교통사고로 화재가 난 차량이 있었는데 구조한 환자 옷에 불이 붙어버려서 급하게 꺼주다가 화상을 좀 입었어요. 뭐라고? 그럼 맨손으로 껐단 말이야?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치료 다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심 좀 하지. 아휴, 나 원참. 환자 옷에 붙은 불을 꺼주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단 말에 기가 참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자신이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한다지만 맨손으로 불을 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날 딸애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네가 건강해야 사람들을 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딸애는 별거 아니라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저는 딸애가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딸애의 오른손에는 마치 영광이 상처처럼 흉한 화상 자국이 생기고 말았죠. 딸애의 고운 손에 생긴 흉터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참 아팠어요. 제발 다치지 않고 편한 일을 했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았지만 또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뜯어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저 딸애가 다치지 않게 기도하며 딸의 인생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게도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부터 서서히 일감이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일이 또 끊겨서 도저히 벌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구석에 앉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가 없으니 뭐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어느 중견기업 회장님 댁에 기사로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됐죠. 운전이 능숙하고 점잖은 기사를 찾는다는 말에 망설이지 않고 해보겠다 나섰습니다. 그렇게 운전기사 면접을 보러 가게 됐는데 고상하게 보이는 사모님이 직접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원래 있던 기사분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급하게 사람을 구하게 됐어요. 운전 경력이 오래되셨으니까 운전 실력은 믿어도 될 것 같고 일 때문에 지방에 갈 일이 간혹 있어요. 물론 그럴 땐 추가 수당을 드리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전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인상도 좋으시고 저도 마음에 드네요.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이 바로 회장님이시더군요. 사모님은 패션업계에서 유명했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사모님에겐 30대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괜찮은 보스에 덜컥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실 드라마에서 볼 법한 집안에서 기사 일을 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위세 높은 집안 사람들은 일하는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달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집에서 기사 일을 하면 할수록 제 걱정이 기호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김 기사님, 트렁크에 한약 두 채 있으니까 오늘 퇴근하실 때 집에 가져가서 잘 챙겨 드세요. 네? 한약이요? 아유, 사모님, 그런 걸 왜 저한테? 내가 잘 가는 한의원이 있는데 우리 식구 먹을 거 하면서 기사님 것도 좀 했어요. 기사님이 건강하셔야 나도 안전할 거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까지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우리 집안일 봐주는 사람들은 잘 챙겨야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한 기업의 회장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정말 잘 챙겼고, 특히 직원들에게도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더군요. 새내기 직원들을 차에 태우고 집에 바래다 주면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진심으로 해주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죠. 시장 앞을 지나다가 떡볶이가 맛있어 보인다며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순대도 잘 드실 만큼 소탈했고, 급여 외에도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땐 잊지 않고 보너스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재벌집 회장님은 깐깐하고 독할 거라는 편견을 가졌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도 정말 반듯하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아들도 간혹 제가 모실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죠. 그는 어머니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시작했고 과장에 달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다 알아야 한다는 주의고 만약 능력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절대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죽을 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장님의 냉정함에 어쩌면 서운할 법한데도 본인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죠.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청년이 얼마나 올곧게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모자가 얼마나 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대본에 알 수 있는 일화도 있었어요. 하루는 회장님을 태우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길에 세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시려나 싶어서 차를 세웠더니 길가에 나물 파는 할머니에게 가셔서는 할머니 나물을 몽땅 사다 주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 우리 엄마가 산에서 냉이도 캐고 고사리도 캐면서 자식을 키웠죠. 그래서 이제 나물 파는 할머니만 보면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사온 나물 몇 봉지를 제게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드님을 태우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나물 할머니를 보자마자 저보고 세워달라고 하더니 나물을 전부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저희 외할머님이 산에서 나물 캐서 엄마를 키웠대요. 그래서 그런지 나물 파는 할머니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 기사님, 괜찮으시면 나물 좀 가져가서 무쳐 드실래요? 박 과장님도 참 어떻게 어머님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세요? 회장님도 저 할머님한테 나물을 몇 번이나 사셨는데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아들인가 봅니다. 회장님이나 아드님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집안의 기사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척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죠. 전 그 집안의 기사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좋은 분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다는 것도 나름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물론 건설 현장을 다니는 것보다 일도 편하고 조건도 괜찮았죠. 회장님도 그런 제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면서 이런저런 소소한 일도 제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한 2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전 그 집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제법 중요한 직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는 회장님이 말하지 않아도 작은 일이나 스케줄 정도는 척척 깨고 있었고 회장님이 뭘 좋아하는지 언제 병원을 가고 언제 미용실에 가는지 정도는 알아서 챙겼습니다. 회장님과 아드님도
그런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장 덕분에 저도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단 하나 걱정이라면 혼기가 꽉 찬 딸의 결혼뿐이었죠. 워낙 딱 부러진 애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 믿었지만 그래도 연애는 하고 있는지 마음에 든 남자는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딸은 결혼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 맨날 위급한 사람만 구하다가 늙을 거냐고. 너 좋다는 남자가 없니? 네? 아빠도 참,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나 남자친구 있어요. 응. 아니, 재경아, 그 말 진짜야? 진짜 남자친구 있어? 네, 저도 다 연애하고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언제 한번 아빠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어이구, 그럼 빨리 소개를 시켜줘야지. 난 우리 딸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 줄 알았지 뭐냐. 그래, 어떤 남자야? 어떤 남자길래 우리 재경이 마음을 뺏었나? 혹시 같은 소방서 동료니? 아니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래? 아유, 그럼 더 좋지. 아빠가 살아보니까 평범한 게 제일 좋더라. 그럼 언제 데리고 올래? 내가 마시는 거 한번 쏠 테니까 데리고 와라. 알았어요. 그럼 제가 남자친구랑 의논해서 날 잡을게요. 딸애가 연애를 한다는 깜짝 소식이 왜 이렇게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건 늘 아슬아슬한 현장에서 일하는 딸애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안심이었죠. 저는 벌써 1년 넘게 사귀고 있다는 딸의 남자친구를 만날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 찾아왔어요. 저는 근사한 식당을 예약해놓고 딸애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오래 기다리셨어요? 차가 좀 막혔어요. 아빠, 이 사람이에요. 제 남자친구예요. 아유, 그래. 반갑네요. 호호호호. 아니, 박 과장님? 아니, 박 과장님이 여기는 어떻게...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온 청년은 바로 제가 일하는 회장님 댁의 아드님. 그러니까 제가 2년 넘게 본 박 과장님이었습니다. 박 과장도 절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김 기사님? 그럼 재경 씨 아버님이 김 기사님이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 아니, 그럼 우리 재경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박 과장님이시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 고약한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애가 사랑하는 남자가 제가 일하는 집의 자제분이라니요. 제가 박 과장과 아는 체를 하니까 당황한 딸애도 이 상황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아빠, 그럼 승트 씨가 아빠가 기사로 일하는 집의 아들이라고요. 그렇다니까. 박승태 과장님, 내가 일하는 집 회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이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세 사람은 이 황당한 상황에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의 소개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져버렸고 연인 사이가 됐다는 거였죠. 하지만 박 과장은 자신이 장차 큰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걸 딸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박 과장이 제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김 기사님, 아니 재경이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재경이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건 틀림없이 진심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박 과장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회장님이 하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 과장님, 두 사람 정말 안 돼요. 네, 당황스러운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님, 이건 제가 풀어야 할 문제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제게 맡겨두시고 일단 아버님은 모른 척하고 계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곤란한 심정이었는지 여러분은 짐작이 되시나요? 저는 딸애가 데리고 온 남자라면 누구든 다 환영하고 허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회장님 아드님이란요. 저희 가족 소염대해준 회장님을 제가 무슨 명목으로 보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박 과장의 말에 신라 같은 희망을 걸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사모님이 절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기사님, 승태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회장님,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김 기사님 잘못도 아니고 김 기사님 따님 잘못도 아닌걸요. 예, 하지만 죄송한 건 죄송한 거죠. 저도 박 과장님이 제 딸과 만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승태가 김 기사님 따님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김 기사님, 제가 김 기사님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돈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초도 없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예,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제가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저희 집에서 일하셨던 분과 사돈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기사님, 부디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님을 설득해 주세요. 제 아들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일 없던 일로 하시죠. 회장님, 자식들 일을 부모가 어떻게 맡겠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제에 회장님 댁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도 너무 염치 없었기 때문이죠. 딸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필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딸애에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회장님도 반대를 하신다.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꼭 박 과장과 만나야겠냐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냐고 하소연했죠. 그런데 갑자기 딸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빠, 나 승태 씨 너무 사랑해요. 승태 씨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몰랐을 때부터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승태 씨도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대요. 네? 승태 씨 어머님은 우리가 설득할게요. 그러니까 아빠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제발요. 딸이 목 놓아 울며 애원을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전 밤새 고민을 한 뒤 딸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재경아, 아빠는 네가 누구를 만나든 끝까지 응원할게. 아빠는 너희 두 사람을 허락하겠지만 회장님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약속해. 너무 힘들면 네가 포기하겠다고. 응? 아빠는 그거면 돼. 아빠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전 그렇게 두 사람의 교제를 허락했고 그날 바로 회장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죠. 아니 김 기사님, 갑자기 사직서라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장님 사돈이 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 딸이 너무 가여워서 이러는 겁니다. 못난 애비를 만난 죄로 여태껏 뭐 하나 편변하게 해주지 못했는데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장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또 딸애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회장님, 제가 걸리신다면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착한 딸애만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장님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부탁을 하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딸애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애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긴 후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 건설 현장에서 다시 잡부일을 구해 지내기로 결심했거든요. 제가 평택으로 내려간 뒤 딸애에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더라고요.
전 딸애에게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딸의 근심을 덜어주었죠. 회장님 댁에서 기사 일을 할 때보다야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딸의 마음만큼 힘들겠습니까? 저는 제가 딸의 인생에서 사라져야 일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쯤 지났을 겁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먹고 자는 걸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퇴근을 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와 컵라면 물을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에 고시원 총무인 줄 알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딸애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재경아, 네가 여긴 웬일이야? 아빠 뭐예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내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걸었는데. 오늘 모르고 핸드폰을 놓고 일하러 갔지 뭐냐. 아유, 그럼 그냥 메시지나 남겨놓을 것이지 뭐 하루 평택까지 내려와. 아빠 잘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손님을 데려왔어요. 그분이 아빠를 꼭 뵙고 싶다고 해서요. 응? 손님? 아니, 어떤 손님? 딸의 말에 어리동절해하고 있는데 딸의 뒤에서 낯이 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아니, 회장님이 여기를 어떻게... 아유, 김 기사님, 여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지냈던 거예요? 아유, 괜히 나 때문에. 아닙니다, 회장님. 혼자 지내기는 딱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제가 회장님 볼 낯이 없는데. 회장님은 머쓱해하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회장님의 돌발 행동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회장님, 왜 이러세요? 김 기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김 기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가 잘 아는데 그깟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애들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김 기사님, 지난 일은 잊어주시고 제 사돈이 되어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눈물이 그렁그렁 차있는 눈으로 진심으로 말하는 회장님 모습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회장님은 결국 애들을 받아주기로 결심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맞잡고 꺼이꺼이 눈물을 터뜨렸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김 이사님. 아니, 사돈, 은혜는 제가 입었죠. 재경이를 참 착하고 바르게 키우셨습니다. 제가 참 죄송스럽고 송구하네요.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절대 회장님 집안에 먹칠하는 일 없이 쥐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일단 서울로 올라가세요. 제가 사돈 모시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딸의 손에 이끌려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애들의 결혼을 허락한 회장님은 두 사람의 신혼집은 물론이고 제가 머물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사연을 하려고 했지만 회장님은 이걸 거부하면 애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으셨죠. 앞으로 애들 결혼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회장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때 입을 예복과 구두, 심지어는 벨트와 양말까지 싹 다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딸에는 어머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니까 모르는 척 받으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딸의 결혼식 날이 되었죠. 결혼식장도 연예인들이나 하는 으리으리한 곳에서 열게 되었죠. 잔뜩 긴장한 저는 딸의 팔짱을 끼고 조심스레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딸애를 새 신랑에게 건네주고 혼주석에 앉았는데 마치 하늘에 있는 아내가 제 옆에 앉아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주책없게도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성혼 선언문을 낭독한 뒤 딸애가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읽는 겁니다. 제 오른손엔
흉한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제가 구한 분이 시어머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구하지 못했더라면 전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엔 딸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딸애가 편지를 읽어내려갈수록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오열하는 회장님을 보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사연은 이랬습니다. 딸애가 새내기 소방 구급대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딸애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의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는데 막 구조된 자의 바지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자마자 맨손으로 끄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연료가 묻어 있어서 쉽게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딸의 손등에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환자가 바로 회장님이었던 거고요.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회장님은 우연히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얼마나 홀대했는지 알게 되었다는군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 딸아이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난 후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사돈,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족이 될 운명이긴 한가 봅니다. 제가 우리 재경이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우리 사돈 같은 분을 사돈으로 맞을 수 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사돈, 우리 애들만 생각하죠. 애들만 행복하다면 부모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딸애와 서비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딸도 낳았고요. 요즘 저와 사돈은 손녀딸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서로 손녀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사돈과 제가 함께 모여 손녀딸을 보는 일도 많습니다. 지금은 힘들었던 지난 일들을 추억하며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행복하네요. 이게 다 딸애와 회장님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